2024년 11월. 늦가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이었다. 서울 외곽에서 강원도로 향하는 국도는 마치 세상의 끝처럼 한적했고, 밤 10시를 넘긴 시각에는 오가는 차량 하나 없이 텅 비어 있었다. 가끔씩 번쩍이는 번갯불만이 어둠에 잠긴 도로와 그 주변의 풍경을 순간적으로 드러냈다가 삼켜버리곤 했다. 박준혁은 자신의 낡은 현대포터 트럭 핸들을 꽉 쥔 채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앞 유리를 닦아내는 너머로 흐릿한 전방을 주시했다. 올해 42살의 그는 작은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며 13살 아들 민준이와 단둘이 살고 있는 홀아버지였다. 오늘은 춘천에 있는 단골 거래처에 긴급 출장 수리를 마치고 의정부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평소 같으면 1시간이면 좋게 도착했을 거리였지만 예고 없이 쏟아진 폭우는 그의 귀갓길을 2시간 넘게 붙잡고 있었다. 트럭의 엔진 소리는 거센 빗소리와 뒤섞여 마치 고독한 사내의 낮은 허밍처럼 들렸다. 라디오에서는 자정을 넘긴 심야 프로그램이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궂은 날씨 탓인지 잡음이 심해 간간히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만 토해냈다. 언제 와? 배고파? 조수석에 던져둔 휴대폰 액정에 아들 민준이의 문자가 떠올랐다. 준혁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아들을 혼자 두고 온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빗길 운전에 집중하느라 답장을 보낼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저 어서 빨리 집에 돌아가 젖은 몸을 녹이고 민준이와 함께 뜨끈한 라면이라도 끓여 먹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5년 전 아내를 병으로 잃은 후 그의 삶은 민준이를 중심으로 돌아갔다. 아내의 빈자리가 클 때도 많았지만 아들과 함께 소박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그에게는 삶의 전부였다. 그때였다. 헤드라이트가 비추는 도로 저편에서 무언가가 희미하게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처음에는 빗줄기 때문에 헛것을 본 것이라 생각했다. 이런 칠흑 같은 밤, 인적 드문 국도 한복판에 사람이 있을 리 만무했다. 하지만 트럭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그것은 분명 사람의 형상이었다. 준혁은 자신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켰다. 심장이 불길하게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뭐지? 그는 속도를 줄이며 상향등을 켰다. 그러자 어둠 속에 숨어있던 형체가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났다. 젊은 여성이었다. 하얀색 원피스 차림의 여자는 맨발로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도로 한가운데에 위태롭게 서 있었다. 긴 검은 머리카락은 비에 젖어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마치 한국 전설 속 처녀 귀신이라도 본 듯 등골이 오싹해졌다. 하지만 귀신이라면 저렇게 추위에 떨고 있을까? 준혁이 보기에도 여자의 어깨는 눈에 띄게 작게 떨리고 있었다. 위험해. 준혁은 반사적으로 브레이크를 힘껏 밟았다. 끼익 낡은 트럭은 요란한 마찰음을 내며 빗길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미끄러졌다. 그의 몸이 앞으로 거세게 쏠렸다가 좌석에 부딪혔다. 간신히 여자를 몇 미터 앞에 두고 멈춰선 트럭의 엔진이 거친 숨을 몰아쉬듯 쿨럭거렸다. 준혁의 심장도 터질 듯이 뛰고 있었다. 하마터면 큰 사고를 낼 뻔했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저 여자는 괜찮을까 하는 걱정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는 비상등을 켜고 깊게 숨을 고른 뒤 차에서 내렸다. 트럭 문을 열자마자 차가운 빗물이 사정없이 얼굴을 때렸다. 우산을 챙길 겨를도 없이 여자에게 다가갔다. 불과 몇 초 만에 그의 옷도 흠뻑 젖어들었다. 아가씨, 괜찮으세요? 다친 데는 없고요.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으며 여자에게 다가섰다. 여자는 미동도 없이 서 있다가 그의 목소리에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준혁은 숨을 멈췄다.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여자의 얼굴은 창백했고 핏기 하나 없었다. 20 중반쯤으로 보이는 앳된 얼굴이었지만 커다란 눈동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공포와 혼란함이 뒤섞여 있었다. 마치 길 잃은 어린아이처럼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담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리고 그 눈에는 너무나 깊은 상처가 서려 있어 보는 이의 마음까지 아리게 만들었다. 도와 주세요.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내뱉은 말이었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 작고 가냘파서 금방이라도 빗소리에 묻혀 사라질 것 같았다. 준혁은 망설일 겨를도 없이 대답했다. 물론이죠. 일단 차 안으로 들어오세요. 이러다 큰일 나겠어요. 감기 걸립니다. 그는 여자의 팔을 부축하려 했지만 여자는 마치 겁먹은 작은 동물처럼 살짝 몸을 피했다. 하지만 곧 그의 눈빛에서 어떤 위협도 느끼지 못했는지 혹은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순순히 그의 도움을 받아들였다. 준혁은 여자를 자신의 트럭 조수석으로 안내했다. 여자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여전히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채 올라탄 준혁은 히터를 최대로 틀었다. 따뜻한 바람이 나오기 시작했지만 여자의 떨림은 쉽게 멈추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작업복 상의를 벗어 여자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여자는 그저 멍하니 앞 유리창을 때리는 빗방울만 바라보고 있었다. 이름이 뭐예요? 준혁이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여자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그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러다 문득 무언가를 떠올리려는 듯 미간을 찌푸리더니 떨리는 입술을 간신히 열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소미 씨, 여기서 뭘 하고 계셨어요, 이런 밤에. 이런 외딴 곳에서요. 준혁이 다시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절망적이었다. 소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더욱 작은 목소리로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준혁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기억 상실.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건가? 그는 소미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다. 집은요? 가족은요? 연락할 곳이라도 모르겠어요. 정말 아무것도요. 소미의 눈가의 물기가 어리기 시작했다. 곧이어 투명한 눈물방울이 창백한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 모습은 너무나 처연하여 준혁의 마음 한구석을 아프게 찔렀다. 준혁은 잠시 깊은 고민에 빠졌다. 당장 경찰서에 신고해야 할까 아니면 병원으로 데려가야 할까. 하지만 이런 험한 밤에 이런 상태의 여자를 낯선 곳에 혼자 두는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었다. 더군다나 그녀는 명백히 도움이 필요해 보였다. 그의 마음속에서 아내를 간병하던 시절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약한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그의 성격도 한몫했다. 결국 그는 결정을 내렸다. 일단 저희 집으로 가시죠. 여기서 이러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따뜻한 물로 샤워도 하고 몸도 좀 녹이세요. 그리고 내일 날이 밝으면 병원에 가보든지 경찰서에 같이 가보든지 하는 게 좋겠어요. 소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쩌면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불안감으로 가득했지만 준혁의 따뜻한 배려에 아주 미세하게나마 의지하는 듯한 빛이 스치는 것 같기도 했다. 준혁은 다시 트럭의 시동을 걸었다. 빗줄기는 여전히 거세었고 어둠은 더욱 짙어져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옆자리에는 길 잃은 한 영혼이 함께하고 있었다.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전혀 예상할 수 없었지만
그는 일단 이 미스터리한 여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다. 운명의 밤비는 그렇게 박준혁의 평범했던 일상 속으로 한 여인을 데려다 놓았다. 그의 낡은 포토트럭은 빗길을 가르며 의정부 외곽에 있는 그의 작은 보금자리를 향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길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아무도 몰랐다. 1시간쯤 더 달렸을까? 박준혁의 낡은 포터는 의정부 외곽의 한적한 주택가로 접어들었다. 그의 집은 작은 자동차 정비소와 붙어있는 단층 주택이었다. 결코 넓거나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그와 민준이 그리고 세상을 떠난 아내와의 추억이 깃든 따뜻한 공간이었다. 준혁은 트럭을 정비소 앞마당에 세우고 시동을 껐다. 여전히 거센 빗줄기가 차 지붕을 두드리고 있었다. 다 왔어요. 소미 씨, 여기서 잠깐 기다리세요. 제가 먼저 들어가서 아들 녀석 좀 보고 나올게요. 준혁은 소미에게 말하고는 서둘러 집으로 뛰어 들어갔다. 현관문을 열자거실 소파에서 숙제를 하던 민준이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동그란 눈이 아빠를 향해 커졌다. 아빠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배고파요. 13살 민준이는 아빠를 보자마자 걱정과 투정이 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준혁은 젖은 머리를 털며 아들에게 다가가 어깨를 다독였다. 미안하다. 아들, 오는 길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리고 손님이 한 분 계셔. 손님이요, 이 시간에요. 민준이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준혁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다. 길에서 좀 안 좋은 일을 당하신 분 같아. 잠시만 우리 집에 계시게 될 것 같다. 놀라지 말고. 알았지. 민준이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준혁은 아들을 안심시킨 뒤 다시 밖으로 나가 소미를 데리고 들어왔다. 흠뻑 젖은 채 벽에 기대듯 서 있는 소미를 본 민준이는 들고 있던 연필을 떨어뜨리며 눈을 동그랗게 떴다. 처음 보는 낯선 여자의 모습. 그것도 한밤중에 나타난 손님은 어린 민준이에게는 충분히 충격적인 광경이었다. 하지만 소미의 불안하고 위태로운 모습에서 어떤 악의도 느껴지지 않았는지 민준이는 곧 경계심을 풀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 안녕하세요. 소미가 여전히 떨리는 그러나 조금은 안정된 목소리로 민준에게 인사했다. 그녀의 시선은 민준의 순수하고 맑은 눈동자에 잠시 머물렀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민준이에요. 초등학교 6학년이고요. 민준이는 어른스럽게 자신을 소개하며 꾸벅 인사했다. 그 밝고 꾸밈없는 인사에 소미의 창백한 얼굴에 아주 희미하게 거의 알아챌 수 없을 정도의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그녀가 준혁의 집에 온 후 처음으로 보인 감정의 변화였다. 준혁은 서둘러 욕실로 안내하며 말했다. 소미 씨, 일단 따뜻한 물로 샤워부터 하세요. 제가 입을 만한 옷을 좀 찾아볼게요. 준혁은 몇 년 전 아내가 입던 옷가지 중에서 최대한 편안해 보이는 옷 몇 벌을 골라 욕실 문 앞에 놓아두었다. 그리고 민준이에게는 따뜻한 물과 수건을 챙기도록 일렀다. 소미가 욕실로 들어간 뒤 준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일단은 이 가엾은 여인을 돕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뿐이었다. 얼마 후 샤워를 마치고 나온 소미는 준혁이 준 아내의 옷을 입고 있었다. 품이 좀 컸지만 젖은 옷을 벗고 나니 한결 편안해 보였다. 하지만 여전히 얼굴에는 불안과 혼란이 가득했다. 준혁은 미리 끓여둔 따뜻한 생강차를 건넸다. 우선 이거라도 좀 마셔요. 몸이 많이 차가울 텐데. 소미는 두 손으로 찻잔을 받아들고 천천히 차를 마셨다.
따뜻한 온기가 몸으로 퍼져나가는 듯. 그녀의 떨림이 조금씩 잦아들었다. 그 사이 민준이는 냉장고에서 반찬 몇 가지를 꺼내고 즉석밥을 데워 간단한 식사를 준비했다. 많이 시장하실 텐데 뭐라도 좀 드세요. 준혁이 권하자 소미는 망설였지만 이내 작은 목소리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며 수저를 들었다. 하지만 거의 입에 대지 못하고 깨작거릴 뿐이었다.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운 듯했다. 그날 밤 준혁은 안방을 소미에게 내주고 자신은 민준이와 함께 거실에서 잠을 청했다. 하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다. 낯선 여자를, 그것도 기억을 잃은 여자를 집에 들인 것이 잘한 일인지 계속해서 곱씹었다. 하지만 비에 젖어 떨고 있던 그녀의 절박한 눈빛을 떠올리면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한편 안방 침대에 누운 솜이 역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다. 낯선 공간, 낯선 천장, 그리고 자신의 과거에 대한 끝없는 물음표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왜 그런 곳에 있었는지 아무것도 기억해내지 못했다. 머릿속은 마치 하얀 안개로 뒤덮인 것처럼 뿌옇기만 했다. 다음 날 아침, 준혁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비소 문을 열 준비를 했다. 밤새 내리던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다. 거실로 나오자 소미가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준혁의 인기척에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다. 아, 안녕히 주무셨어요. 네, 소미 씨도요. 좀 괜찮으세요. 소미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표정은 어두웠다. 준혁은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슬쩍 말을 건넸다. 오늘 날도 굳고하니 일단 좀 더 쉬세요. 그리고 괜찮으시면 같이 경찰서나 병원에 가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 소미는 그 말에 눈에 띄게 불안해하는 기색을 보였다. 경찰서요? 네. 소미 씨를 찾는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기억을 되찾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소미는 고개를 저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아직 너무 혼란스러워요. 준혁은 그녀의 불안한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섣불리 다그치는 것보다 스스로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 며칠 동안 그녀는 준혁의 집에서 조용히 지냈다. 대부분의 시간을 창밖을 보거나 거실 한쪽에 놓인 낡은 책들을 뒤적이며 보냈다. 준혁과 민준이는 그녀를 최대한 편안하게 해주려 노력했고 불필요한 질문은 삼갔다. 그러던 중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소미가 가진 기묘한 능력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첫 번째는 요리였다. 어느 날 저녁, 준혁이 퇴근 후 피곤한 몸으로 저녁을 준비하려 하자 소미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자신이 해보겠다고 나섰다. 준혁은 별 기대 없이 그러라고 했지만 잠시 후 부엌에서 풍겨 나오는 냄새에 깜짝 놀랐다. 소미는 냉장고에 있는 평범한 재료들을 가지고 마치 숙련된 요리사처럼 능숙하게 음식을 만들어냈다. 그날 저녁 식탁에 오른 것은 정갈하게 차려진 된장찌개와 몇 가지 나물 무침, 그리고 생선구이였다. 맛은 기가 막혔다. 준혁과 민준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감탄사를 연발했다. 와, 소미 누나, 이거 진짜 맛있어요. 우리 엄마가 해준 것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민준이가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우며 말했다. 소미는 쑥스러운 듯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런가요? 왜 만들 줄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손이 알아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마치 수백 번도 더 만들어 본 것처럼요. 준혁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것은 단순한 집밥 수준이 아니었다. 고급 한정식집에서나 맛볼 수 있을 법한 깊고 정갈한 맛이었다.
재료의 손질부터 양념의 배합, 불 조절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다. 기억을 잃었다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요리 솜씨를 가질 수 있을까? 혹시 요리 사셨어요?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소미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요리를 할 때면 왠지 슬퍼져요. 누군가를 위해 정성스럽게 요리했던 기억이 어렴풋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떠오르지 않아요. 그녀의 눈가에 다시 그늘이 졌다. 그리고 또 다른 놀라운 발견은 며칠 뒤에 일어났다. 민준이가 학교 숙제로 한자 공부를 하다가 어려운 글자를 발견하고 끙끙거리고 있었다. 소미는 우연히 그 옆을 지나가다 민준이가 보고 있던 책을 들여다보았다. 누나, 이 글자 뭐라고 읽어요? 너무 어려워요. 민준이가 손가락으로 한자를 가리키며 물었다. 소미는 그 한자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자신도 모르게 입을 열었다. 그건 이느예지 렌 이리치라고 읽어. 사람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4가지 덕목이라는 뜻이야. 민준이와 준혁은 동시에 소미를 쳐다보았다. 특히 준혁은 충격을 받은 듯한 표정이었다. 민준이가 가리킨 한자는 꽤 어려운 수준의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 단어였다. 우와 누나, 어떻게 알았어요? 선생님도 어렵다고 하셨는데 민준이가 감탄하며 외쳤다. 소미 자신도 놀란 표정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잠시 멍하니 있었다. 나도 어떻게 알았지? 그냥 자연스럽게 나왔어. 준혁은 소미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확신을 점점 더 굳혀갔다. 뛰어난 요리 솜씨, 그리고 상당한 수준의 한자 지식까지. 이것은 그녀가 과거에 어떤 형태로든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거나 특별한 환경에서 자랐음을 시사하는 단서들이었다. 하지만 정작 그녀 자신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그녀의 과거는 여전히 짙은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다. 준혁은 밤마다 잠 못 이루고 생각에 잠겼다. 이 미스터리한 여인, 소미, 그녀는 과연 누구일까? 그리고 그녀의 잃어버린 기억 속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더 깊이 그녀의 수수께끼 속으로 빠져들고 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그녀를 향한 연민과 호기심이 뒤섞인 감정은 조금씩 다른 형태로 변해가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저 이대로 그녀를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강한 책임감과 함께 그녀의 미소를 다시 찾아주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 며칠이 더 흘렀다. 소미는 박준혁과 민준의 배려 속에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듯 보였다. 여전히 과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기억해내지 못했지만 처음 발견되었을 때의 극심한 공포와 불안감은 어느 정도 가라앉은 상태였다. 그녀는 이제 준혁이나 민준과 짧은 대화를 나누기도 했고 가끔은 희미하게나마 미소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여전히 깊은 슬픔과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는 듯했다. 준혁은 그런 그녀를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다. 그날은 유난히 날씨가 맑았다. 며칠 동안 계속되던 궂은 날씨가 거치고 오랜만에 햇살이 창문을 통해 거실 깊숙이 들어왔다. 소미는 소파에 앉아 민준이가 학교 도서관에서 빌려온 듯한 오래된 동화책을 무심코 넘기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목에 걸린 작은 물체가 햇빛에 반사되어 반짝였다. 준혁은 며칠 전 그녀를 처음 발견했을 때부터 목에 걸려있던 작은 목걸이를 떠올렸다. 그동안은 정신이 없어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지만 어쩌면 그것이 그녀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단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소미 씨, 그 목걸이 좀 자세히 봐도 될까요? 준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소미는 읽던 책에서 눈을 떼고 자신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만지작거렸다. 아주 얇은 금색 체인에 작은 로켓 펜던트가 달려있는 심플하지만 어딘가 고급스러워 보이는 목걸이였다. 그녀는 그것이 언제부터 자신의 목에 걸려 있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듯했다. 하지만 별다른 거부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목에서 목걸이를 풀어 준혁에게 건넸다. 준혁은 목걸이를 받아들고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다. 펜던트는 섬세하게 세공된 작은 장미 무늬로 장식되어 있었고 그 중심에는 작지만 영롱한 붉은색 보석이 박혀 있었다. 루비인 듯했다. 펜던트 자체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세공 솜씨나 재질로 보아 꽤 값나가 보이는 물건이었다. 정교하네요. 혹시 이 목걸이에 대해 뭔가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소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전혀요. 그냥 계속 목에 걸고 있었던 것 같아요. 준혁은 펜던트 뒷면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아주 작은 글씨였지만 분명 무언가가 새겨져 있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집중해서 읽어 내려갔다. 윤서에게 사랑을 담아 라고 적혀 있네요. 준혁이 나지막이 읽었다. 윤서. 소미가 그 이름을 되뇌었다. 그녀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왠지 익숙한 이름이에요. 마치 제 이름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혼란스러움과 함께 아주 미약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소미라는 이름도 어렴풋이 떠올랐지만 윤서라는 이름 또한 낯설지 않게 느껴지는 모양이었다. 준혁의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어쩌면 이것이 결정적인 단서가 될지도 몰랐다. 혹시 진짜 이름이 윤서인 건 아닐까요? 민준이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불쑥 끼어들었다.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소미와 준혁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모르겠어요. 소미라는 이름도 분명히 기억나는데, 하지만 윤서라는 이름도 이상하게 마음이 끌려요. 소미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이었다. 준혁은 펜던트를 열어보려 했다. 로켓 펜던트라면 안쪽에 사진이나 다른 무언가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펜던트는 생각보다 쉽게 열리지 않았다. 오래된 물건인 듯 틈새가 꽉 맞물려 있었다. 섣불리 힘을 주었다가는 망가질 것 같았다. 이거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정비소에 가면 정밀 도구가 좀 있거든요. 준혁은 소미와 민준을 남겨두고 정비소로 향했다. 그는 자동차 부품을 다루는 사람답게 손재주가 좋았고 작은 부품을 수리하는 데 필요한 정밀 도구들도 갖추고 있었다. 조심스럽게 로켓 펜던트에 작은 홈 도구를 밀어넣고 살짝 힘을 주자 딸깍 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펜던트가 부드럽게 열렸다. 펜던트 안쪽에는 예상대로 아주 작은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다. 색이 바랜 흑백 사진이었지만 형체는 비교적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사진 속에는 인자하면서도 어딘가 위험 있는 분위기를 풍기는 50대 중반의 남성이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10살 남짓 되어 보이는 어린 소녀가 예쁜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수줍은 듯 웃고 있었다. 소녀는 양갈래로 따은 머리에 앙증맞은 댕기를 들이고 있었다. 준혁은 사진을 들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왔다. 소미와 민주는 초조한 표정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열렸어요. 민준이가 먼저 물었다. 준혁은 말없이 펜던트 안의 사진을 소미에게 보여주었다. 이 아이, 소미 씨랑 정말 많이 닮았는데요. 준혁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사진 속 어린 소녀의 눈매와 코, 입술의 형태가 지금의 소미와 놀라울 정도로 흡사했다. 물론 세월의 흔적과 기억상실로 인한 수척함 때문에 분위기는 많이 달랐지만
기본적인 이목구비는 거의 똑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소미는 사진을 보는 순간 갑자기 머리를 움켜쥐며 낮은 신음을 흘렸다. 그녀의 얼굴이 극심한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머리가 너무 아파요. 갑작스러운 두통과 함께 마치 깨진 유리 조각처럼 파편적인 영상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거대한 저택의 모습, 정원에 흐드러지게 핀 붉은 장미, 그랜드 피아노의 검은 건반 위를 유려하게 움직이던 누군가의 손가락, 그리고 사진 속에서처럼 한복을 입고 아버지의 손을 잡고 웃던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 하지만 그 영상들은 너무나 빠르고 불분명해서 제대로 붙잡을 수가 없었다. 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흐릿하게 흩어져 버렸다. 소미 씨, 괜찮아요. 준혁과 민준이가 동시에 소리치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소미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사진 속 남자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이분은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아주 따뜻하고 안전한 느낌이 들어요. 아빠. 마지막 말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지만 그 안에는 사무치는 그리움과 슬픔이 담겨 있었다. 준혁은 직감했다. 이 사진과 윤서라는 이름, 그리고 이 목걸이가 소미의 잃어버린 과거를 푸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사진 속 남자는 분명 소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그의 옷차림이나 분위기로 보아 평범한 인물은 아닌 듯했다. 어쩌면 유명인이거나 상당한 재력가일 수도 있었다. 펜던트의 고급스러운 재질 또한 그런 추측을 뒷받침했다. 소미 씨, 잠시만 진정해요. 너무 무리하지 말고요. 준혁은 그녀의 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진정시켰다. 이 사진 속 남자분, 제가 한번 인터넷으로 찾아볼게요. 혹시 알 수 있는 정보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는 소미가 조금 진정되기를 기다렸다가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하지만 오래된 흑백 사진 속 인물을 인터넷 이미지 검색으로 찾는 것은 쉽지 않을 터였다.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지금 그에게는 이 방법밖에 없었다. 그는 사진 속 남자의 인상착에 윤서라는 이름, 그리고 태준 그룹과 관련된 단서들을 조합하며 검색을 시작할 준비를 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고 반드시 소미의 과거를 찾아주고 말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어쩌면 이 작은 로켓 펜던트는 판도라의 상자였을지도 모른다. 그 안에는 한 여인의 잃어버린 삶과 함께 거대한 비밀과 위험이 함께 담겨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하지만 준혁은 이제 물러설 수 없었다. 운명은 이미 그와 소미를 깊숙이 엮어놓았고 진실의 문은 이제 막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다음 날, 박준혁은 평소보다 일찍 정비소 문을 닫았다. 소미의 상태는 여전히 불안정했고 간헐적으로 찾아오는 두통과 함께 떠오르는 파편적인 기억들로 인해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았다. 준혁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어제 본 사진 속 남자와 윤서라는 이름, 그리고 그 고급스러운 로켓 펜던트는 분명 평범한 사연을 가리키고 있지 않았다. 그는 소미에게 잠시 외출하겠다고 말하고는 펜던트 속 사진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찍어 집을 나섰다. 그의 집에는 컴퓨터가 없었기에 동네에 있는 작은 PC방을 이용해야 했다. PC방 구석 자리에 앉은 준혁은 담배 연기가 자욱한 실내 공기에 잠시 미간을 찌푸렸지만 이내 모니터에 집중했다. 그는 먼저 사진 속 남자의 인상착의를 바탕으로 50대 기업인, 정장 차림, 중년 남성 등의 키워드로 이미지 검색을 시작했다. 하지만 수많은 결과물 속에서 사진 속 인물을 찾아내는 것은 사막에서 반을 찾기나 다름없었다. 몇 시간을 허비하며
이런저런 검색어를 조합해 보았지만 뾰족한 성과 없이 시간만 흘러갔다. 준혁은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그때 문득 로켓 펜던트의 고급스러운 느낌과 윤서에게 사랑을 담아라는 문구가 떠올랐다. 어쩌면 평범한 가정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 그는 검색창에 한국 재벌 가족 실종이라는 다소 막연하지만 마지막 희망을 담은 키워드를 입력했다. 그리고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화면에 떠오른 수많은 기사 제목들 속에서 그의 심장을 멎게 하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다. 태중그룹. 그는 떨리는 손으로 가장 상단에 있는 기사 하나를 클릭했다. 제목은 이러했다. 태중그룹 윤태준 회장, 외동딸 윤서양. 22년째 행방불명, 비운의 상속녀. 준혁은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기사에는 한 남자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는데 바로 로켓 펜던트 속 사진의 그 남자였다. 윤태준 회장, 한국 경제계의 거목으로 불렸던 인물. 태중그룹의 창업주. 기사는 그의 외동딸 윤서양이 22년 전인 2002년 7월 15일 당시 10세의 나이로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개인 피아노 레슨을 받던 중 감쪽같이 사라졌다고 전하고 있었다. 당시 윤서양의 방에는 외부 침입의 흔적이 없었고 개인 물품들도 그대로 남아있어 경찰은 납치 가능성의 무게를 두고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어떤 구체적인 단서도 찾지 못했다고 했다. 윤태준 회장은 딸을 찾기 위해 당시로서는 천문학적인 액수인 100억 원의 현상금까지 내걸었지만 22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윤서양의 생사는 확인되지 않은 채 사건은 영구미제로 남아있었다. 준혁은 손이 떨려 마우스를 제대로 잡을 수 없을 지경이었다. 기사에 첨부된 윤서양의 어린 시절 사진은 로켓 펜던트 속 한복 입은 소녀와 정확히 일치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지금 자신의 집에 있는 소미. 아니, 윤서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다. 특히 깊고 슬퍼 보이는 눈매와 오똑한 코. 야무진 인매는 세월의 간극을 뛰어넘어 동일 인물임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었다. 설마 소미가 그 윤서란 말인가? 준혁은 믿을 수 없다는 생각에 다른 기사들도 닥치는 대로 클릭해서 읽어 내려갔다. 충격적인 내용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윤태준 회장은 딸이 실종된 후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그룹 경영에서 손을 떼고 사실상 은둔 생활을 했다고 한다. 그는 딸을 찾기 위해 개인적으로도 엄청난 돈을 쏟아부으며 전국의 수많은 사립탐정들을 고용했지만 모든 노력은 허사였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윤 회장은 4년 전인 2020년 그토록 그리워하던 딸을 다시 만나지 못한 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는 기사가 있었다. 준혁의 가슴이 답답하게 죄어왔다. 소미가 그토록 따뜻하고 안전하게 느꼈던 사진 속의 아버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다. 만약 소미가 정말 윤서라면 이 사실은 그녀에게 얼마나 큰 충격일까. 기사에는 윤태준 회장의 유언장 내용도 일부 언급되어 있었다. 그의 막대한 재산은 딸 윤서가 살아 돌아온다면 모든 것을 그녀에게 상속하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사회에 환원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 22년 만에 귀환. 만약 소미가 윤서라면 그녀는 하루아침에 수조 원에 달하는 재산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었다. 태중그룹은 건설, 화학, 금융, 유통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이었다. 준혁은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한 엄청난 혼란에 휩싸였다. 평범한 자동차 정비공인 자신이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재벌가 실종 사건의 한가운데 휘말리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PC방 이용 시간을 연장하고 관련 기사들을 모두 출력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소미에게 이 엄청난 사실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다. 몇 시간 뒤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온 준혁은 소미가 거실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바깥 풍경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의 옆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위태롭고 슬퍼 보였다. 준혁은 출력한 기사 뭉치를 등 뒤로 감추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소미 씨, 아니, 혹시 윤서 씨라고 불러도 될까요? 소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준혁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이 의아함으로 흔들렸다. 준혁은 심호흡을 한번 하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오늘 PC방에 가서 좀 알아봤어요. 그 목걸이랑 사진에 대해서요. 그는 등 뒤에 숨겼던 기사 뭉치를 꺼내 소미 앞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가장 위에 있는 윤태준 회장과 어린 윤서의 사진이 실린 기사를 가리켰다. 이분 윤태준 회장이라고 태중그룹을 세우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가 윤서양이고요. 22년 전에 실종됐다고 해요. 소미의 시선이 기사 속 사진과 글자들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다. 그녀의 동공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고 호흡이 가빠졌다. 준혁은 그녀가 충격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소미 씨, 아니, 윤서 씨, 당신이 바로 이 윤서 양일지도 몰라요. 소미는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표정으로 준혁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빛과 함께 극도의 혼란이 서렸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기사를 집어들고 한자 한자 힘겹게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태중그룹, 윤태준 회장, 22년 전 실종된 외동딸 윤서, 그리고 아버지 윤태준 회장의 죽음. 아, 아빠가 돌아가셨다고요? 기사를 읽던 소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22년 만에 되찾은 이름과 함께 찾아온 것은 사랑하는 아버지의 부자라는 너무나도 잔인한 현실이었다. 그녀는 기사 위에 얼굴을 파묻고 오열하기 시작했다. 그 울음소리는 지난 22년간 묻혀있던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알 수 없는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절규와도 같았다. 내가 윤서라고요. 그럼 나는 왜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거죠? 왜 22년 동안 어디에 있었던 거죠? 준혁은 소리 없이 우는 윤서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다. 지금 그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그저 그녀 곁을 지켜주며 함께 아파하는 것뿐이었다. 그는 이제 이 엄청난 진실 앞에서 윤서를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지 모를 더 큰 위험에 어떻게 맞서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는 결코 그녀를 혼자 두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윤서의 울음소리가 밤늦도록 작은 집안을 가득 메웠다. 22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마주한 잔혹한 진실은 이제 막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진실의 무게는 준혁의 어깨 위에도 고스란히 내려앉고 있었다. 자신이 태중그룹에 실종된 상속녀 윤서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며칠 동안 윤서는 깊은 혼란과 슬픔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마치 아주 긴 꿈에서 깨어났지만 그 꿈의 내용이 현실보다 더 잔혹한 악몽이었던 것과 같았다. 그녀는 대부분의 시간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거나 준혁이 가져다준 기사들을 몇 번이고 다시 읽으며 자신의 잃어버린 22년을 가늠해보려 애썼다. 아버지 윤태준 회장의 사진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고 그가 자신을 찾기 위해 평생을 바쳤다는 사실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박준혁과 민주는 그런 윤서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았다. 준혁은 섣불리 위로의 말을 건네기보다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켰고
민준이는 때때로 윤서의 손을 잡고 작은 위로를 건네곤 했다. 그들의 따뜻한 배려는 윤서가 이 엄청난 진실을 받아들이는데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윤서는 끔찍한 악몽을 꾸다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다. 식은땀으로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고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선명하고 구체적인 과거의 편린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실종되던 그날의 기억이었다. 피아노 소리가 들렸어요. 윤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준혁에게 말했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정말 커다란 집이었어요. 방이 몇 개인지 셀 수도 없을 만큼. 거실에는 검은색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고요. 준혁은 윤서의 손을 잡고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날도 피아노 레슨을 받고 있었어요. 선생님은 젊은 여자분이었는데 아주 친절하셨죠. 그런데 선생님이 잠깐 전화를 받으러 나가신 사이에 누군가 들어왔어요. 윤서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내쉬었다. 그 기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극심한 고통이 밀려오는 듯했다. 여자였어요. 30살 정도로 보이는 예쁘게 화장을 하고 좋은 옷을 입은 여자였죠. 웃으면서 다가와서 윤서야, 아빠가 기다리신다고 했어요. 윤서의 목소리가 점점 더 떨려왔다. 그래서 따라갔어요. 아빠가 기다린다고 하니까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죠. 그런데 채 탔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아빠가 타시는 차가 아니었어요. 검은색 세단이었는데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였죠. 그리고 가는 길도 아빠 회사 방향이 아니었어요. 윤서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너무 무서워서 아빠 어디 계세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 여자의 표정이 갑자기 싸늘하게 변했어요. 그리고 제 팔에 주사를 놓았어요. 차가운 액체가 들어오는 느낌이. 그 후로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준혁은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명백한 납치였다. 그것도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윤서의 기억 속 단서들은 그녀가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범죄의 피해자였음을 명확히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윤서를 안심시키려 애쓰며 동시에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빠르게 고민했다. 경찰에 정식으로 신고하고 윤서의 신변 보호를 요청해야 했다. 태중그룹에 막대한 유산이 걸린 문제라면 그녀를 노리는 세력이 분명 존재할 터였다. 바로 그날 밤이었다. 준혁의 집에 정적을 깨고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린 것은 밤 11시가 넘은 시각. 민준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윤서는 여전히 불안한 마음에 거실 소파에 앉아 뒤척이고 있었다. 준혁이 조심스럽게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박준혁 씨인가? 수화기 너머에서는 차갑고 위협적인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낯선 목소리였다. 준혁은 순간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최근에 윤서라는 여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들었네만. 준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어떻게 알았을까? 윤서의 존재는 아직 자신과 민준이 그리고 윤서 본인 외에는 아무도 모를 터였다. 그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되물었다. 누구라고요? 제가 왜 그런 분을... 거짓말하지 마시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당신이 PC방에서 뭘 검색했는지, 혹시라도 경찰서 문턱이라도 밟았는지 전부 다 말이야. 준혁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감시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누군가의 눈에 포착되고 있었다는 생각에 아찔한 공포가 밀려왔다. 그 여자를 우리에게 넘기시지. 그럼 당신과 당신 아들은 안전할 걸세. 남자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지금
위협하시는 겁니까? 위협이 아닐세. 경고지. 윤서는 절대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될 사람이야. 그녀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곤란해지는 사람들이 아주 많거든. 무슨 소리여? 내일 밤 12시까지 결정하게. 한강 반포대교 아래 주차장으로 그 여자를 데리고 나오도록. 만약 약속을 어기거나 다른 꿍꿍이를 꾸민다면 당신 아들이 어떻게 될지는 장담 못해.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어졌다. 뚜뚜뚜 하는 무미건조한 신호음만이 준혁의 귓가를 때렸다. 그는 잠시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거대한 아기가 자신과 윤서 그리고 아들 민준의 목을 죄어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상대는 보통 내기가 아니었다. 그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고 민준이를 빌미로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다. 준혁은 곧바로 윤서를 흔들어 깨웠다. 윤서 씨, 위험해요. 당장 이곳을 떠나야 해요. 무슨 일이에요? 준혁 씨, 윤서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그녀의 눈에는 다시 공포가 어렸다. 누군가 당신을 찾고 있어요. 그리고 좋은 목적이 아닌 것 같아요. 당신을 다시 어둠 속으로 끌고 가려는 자들이에요. 준혁은 급히 작은 가방 몇 개를 꺼내 필요한 물건들을 챙기기 시작했다. 잠들어 있던 민준이도 깨웠다. 아빠 뭐 해요? 아직 한밤중인데. 민준이가 졸린 눈을 비비며 물었다. 민준아, 지금 당장 할아버지 댁에 좀 가야겠다. 엄마 고향 완도로 말이야. 왜요? 갑자기요? 나중에 다 설명해 줄게. 지금은 빨리 움직여야 해. 시간이 없어. 준혁의 목소리는 다급했고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굳어 있었다. 윤서는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저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죠. 제가 나가는 게 좋겠어요. 준혁 씨와 민준이는 위험하게 만들 수 없어요. 안 돼요. 준혁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우리는 이제 가족이나 마찬가지예요. 가족은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는 거예요. 절대 윤서 씨 혼자 보내지 않아요. 민준이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윤서 누나, 우리는 가족이에요. 아빠 말이 맞아요. 어린아이의 순수한 외침이었지만 그 안에는 강한 믿음과 용기가 담겨 있었다. 윤서는 두 부자의 단호한 모습에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자신 때문에 위험에 처하게 되었는데도 그들은 기꺼이 자신과 함께하려 하고 있었다. 22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따뜻한 연대감이었다. 그들이 급하게 짐을 챙겨 집을 나선 지 채 30분도 되지 않아. 검은색 세단 2대가 준혁의 정비소 앞에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일사불란하게 집 주변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했을 때 집은 이미 텅 비어 있었다. 박준혁과 윤서, 그리고 민주는 이미 어둠 속으로 몸을 숨긴 후였다. 그들의 목적지는 멀고 먼 남쪽 바다, 완도였다. 박준혁의 낡은 포터는 어둠을 뚫고 쉼없이 남쪽을 향해 달렸다. 뒷좌석에서 민준이는 어느새 곤히 잠들어 있었지만 준혁과 윤서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다. 준혁은 백미러를 통해 혹시나 뒤따라오는 차량은 없는지 연신 확인했고 윤서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어둠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방금 전까지 자신들을 옥죄던 공포감은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언제 다시 그들이 추격해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그림자처럼 그들을 따라다녔다. 괜찮아요. 윤서 씨,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몇 시간을 더 달렸을까?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할 무렵 준혁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밤샘 운전의 피로가 역력했지만 윤서를 안심시키려는 듯 평소보다 더 차분한 톤을 유지하려 애썼다.
그들은 최대한 눈에 띄지 않기 위해 고속도로 대신 한적한 국도를 이용했고, 휴게소도 거의 들르지 않고 내리 달렸다. 차창 밖으로 비릿한 바다 내음이 실려오기 시작했다. 윤서는 처음 맡아보는 그 냄새에 자신도 모르게 코를 킁킁거렸다. 도시의 매캐한 공기와는 전혀 다른 신선하면서도 강렬한 생명의 냄새였다. 잠시 후 그들의 눈앞에 푸른 남해 바다가 펼쳐졌다. 수평선 위로 떠오르는 아침, 해가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고, 갈매기들이 끼룩거리며 자유롭게 하늘을 날고 있었다. 그 풍경은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 평화롭고 아름다웠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전라남도 완도에서도 가장 외딴 곳에 자리한 작은 어촌 마을이었다. 준혁의 죽은 아내, 민준이 엄마의 고향이자 지금은 장인어른이 홀로 살고 계신 곳이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들어가자 아담한 슬레이트 지붕의 집 한 채가 나타났다. 마당에는 그물과 어구들이 아무렇게나 널려 있었고, 집 앞에는 작은 텃밭도 가꿔져 있었다. 준혁이 차에서 내려 대문 앞에서 서성이자 곧이어 허리가 구부정한 노인 한 분이 집 안에서 나왔다. 민준이의 외할아버지이자 준혁의 장인이었다. 아니, 박서방, 이 새벽부터 어쩐 일인가. 민준이도 같이 온 게야. 장인어른은 갑작스러운 사위와 외손자의 방문에 놀란 듯했지만 이내 반가운 표정으로 그들을 맞이했다. 그는 준혁의 어깨를 두드리고 잠에서 막 깨어나 눈을 비비는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준혁의 뒤에 서 있는 낯선 여인, 윤서에게로 향했다. 그런데 이 아가씨는 누구신가? 장인의 눈썹이 살짝 치켜 올라갔다. 준혁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버님, 드릴 말씀이 좀 있습니다. 조금 복잡한 일에 휘말려서 며칠만 좀 신세를 지려고 합니다. 이분은 소미 씨라고 저희가 좀 도와드리고 있는 분입니다. 그는 윤서의 본명 대신 그녀가 처음 자신에게 말했던 이름을 사용했다. 장인어른은 윤서의 불안한 표정과 준혁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번갈아 살펴보더니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깊은 눈에는 세상의 풍파를 다 겪어낸 듯한 연륜과 이해심이 담겨 있었다. 그래, 어려울 때는 서로 돕고 사는 것이지. 어서들 들어오게. 먼 길 오느라 다들 피곤할 텐데. 장인어른의 작은 집은 소박했지만 정갈했고 바닷사람 특유의 투박하면서도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윤서는 그곳에서 며칠 동안 안정을 취할 수 있었다. 낮에는 민준이와 함께 조용한 바닷가를 거닐거나 장인어른이 텃밭을 가꾸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곤 했다. 파도 소리와 갈매기 울음소리, 그리고 소박한 어촌 사람들의 꾸밈 없는 일상은 그녀의 지친 마음을 조금씩 어루만져 주었다. 서울에서의 숨막히는 긴장감과 공포는 잠시 잊은 듯했다.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 속에서도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잃어버린 기억의 조각들이 끊임없이 떠올랐다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특히 아버지 윤태준 회장에 대한 기억은 더욱 선명해졌지만 그와 동시에 또 다른 혼란스러운 기억들이 그녀를 괴롭혔다. 어느 날 오후 윤서는 홀로 바닷가 바위에 앉아 하염없이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문득 아버지와 어머니가 크게 다투시던 장면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아버지의 서재였던 것 같다. 아버지는 누군가를 향해 윤서는 안 돼 절대로 라고 소리치고 계셨다. 그 대상이 누구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분노와 절망감이 서려 있었다. 그리고 어머니, 이소영, 윤서는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리자 가슴 한구석이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실종되기 며칠 전
어머니가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을 몰래 엿들었던 기억이 되살아났다. 어머니는 낮은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네, 계획대로 진행하세요. 차질 없이요. 그 목소리, 그 차갑고 냉정한 목소리가 22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윤서의 귓가에 생생하게 울리는 듯했다. 설마 어머니가 자신의 실종과 관련이 있는 것일까? 윤서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그럴 리 없다고. 어머니는 자신을 누구보다 사랑하셨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항상 자신을 안아주시고 예쁘다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딸이라고 말씀해 주시던 어머니였다. 하지만 기억 속 어머니의 그날 밤 전화 통화 내용은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떨쳐낼 수가 없었다. 그날 밤 윤서는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어머니에 대한 의심은 그녀를 더욱 깊은 혼란 속으로 빠뜨렸다. 아버지의 죽음, 22년간의 공백, 그리고 이제는 어머니마저 믿을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그녀를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넣는 듯했다. 그녀는 자신이 처한 이 기막힌 운명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저 이 모든 것이 끔찍한 악몽이기를 바랄 뿐이었다. 한편 준혁은 윤서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눈치챘다. 그녀가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는 듯했고 낮에도 종종 깊은 생각에 잠겨 넋을 잃곤 했다. 그는 윤서를 돕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했다. 그러다 문득 장인어른의 집에 낡은 컴퓨터 한 대가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인터넷 속도는 느렸지만 정보를 검색하는 데는 무리가 없었다. 그는 윤서의 어머니 이소영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마음먹었다. 어쩌면 그녀의 과거 행적 속에 윤서의 실종과 관련된 단서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다음 날 아침 장인어른께 양해를 구하고 조심스럽게 컴퓨터를 켜 이소영의 이름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화면에 떠오르는 정보들은 그의 예감이 틀리지 않았음을, 오히려 상상보다 더 충격적인 진실이 기다리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었다. 박준혁은 장인어른의 낡은 컴퓨터 앞에 앉아 밤늦도록 이소영의 이름을 검색했다. 화면에 떠오르는 기사들은 하나같이 충격적이었다. 윤태준 회장의 아내이자 윤서의 어머니였던 이소영은 딸이 실종된 지 불과 1년 만에 윤 회장과 이혼했다. 그리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 곧바로 태중그룹의 최대 경쟁사인 대한그룹 부회장 김철수와 재혼했다는 내용이 그의 눈을 사로잡았다. 김철수, 그는 현 대한그룹 회장이자 과거 태중그룹과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웠던 인물이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윤서가 실종되던 날 이소영의 알리바이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익명의 제보를 다룬 오래된 기사 한 토막이었다. 당시 경찰은 구체적인 증거 부족으로 수사를 더 진행하지 않았지만 기사는 이소영과 김철수 부회장 사이에 윤서 실종 이전부터 불륜 관계였다는 추측성 루머가 파다했다고 덧붙였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준혁은 차마 다음 생각을 이어갈 수가 없었다. 그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없이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이소영과 김철수가 윤서의 실종을 계획했을 가능성, 윤태준 회장에게 정신적 충격을 안겨 경영에서 손을 떼게 만들고 동시에 태중그룹을 약화시켜 대한그룹의 영향력을 키우려는 치밀한 음모였을 수도 있었다. 자신의 딸을 그런 추악한 계획의 도구로 사용했단 말인가, 인간으로서 차마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었다. 준혁은 이 끔찍한 진실을 윤서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지 막막했다. 이미 아버지의 죽음과 22년간의 기억 상실로 엄청난 충격을 받은 그녀였다. 여기에 어머니마저 자신을 배신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그녀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도 있었다. 그는 날이 밝는 대로 윤서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눠봐야겠다고 생각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윤서는 평소보다 더 창백한 얼굴로 식탁에 앉았다. 밤새 또 악몽을 꾼 듯 눈밑이 퀭했다. 준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려던 찰나 윤서가 먼저 입을 열었다. 준혁 씨, 어젯밤 꿈에, 아니, 기억인 것 같아요. 엄마와 낯선 남자가 서재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문틈으로요. 그녀의 목소리는 물기 없이 건조했다. 그 남자가 말했어요. 아이는 절대 돌아올 수 없어. 그러면 우리 계획이 망가져라고요. 윤서의 눈에 두려움과 함께 깊은 절망감이 어렸다. 그럼 정말 엄마가... 준혁은 차마 고개를 끄덕일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가 어젯밤 컴퓨터로 알아낸 사실들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때 마당에서 장인어른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서방 이 사람아, 지금 마당에 손님이 찾아왔네. 준혁과 윤서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 외딴 어촌 마을에 그들을 찾아올 사람은 없었다.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다. 그들이 마당으로 나갔을 때 그곳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값비싼 외제차 한 대가 좁은 마당 한가운데에 서 있었고 차 옆에는 한눈에 보기에도 고급스러운 코트를 걸친 중년 여성이 서 있었다. 완벽하게 화장한 얼굴, 흐트러짐 없는 우아한 자태, 이소영이었다. 윤서의 어머니. 윤서야, 내 딸 윤서. 이소영은 윤서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이며 달려와 그녀를 끌어안으려 했다. 하지만 윤서는 마치 얼음처럼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22년 만에 만나는 어머니. 그리움과 분노, 배신감과 혼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엄마. 윤서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엄마가 여긴 어떻게 널 찾기 위해서라면 세상 끝까지라도 갈 수 있단다. 내 딸아, 내가 얼마나 너를 찾아 헤맸는지. 아니 이소영은 눈물을 흘리며 윤서의 손을 잡았지만 윤서는 차갑게 그 손을 뿌리쳤다. 거짓말 하지 마세요. 윤서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왜 저를 그곳에 보냈어요? 왜 22년 동안 단 한 번도 찾으러 오지 않았던 거예요? 이소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가 싶더니 이내 슬픔 가득한 표정으로 바뀌었다. 윤서야, 오해야. 나는 너를 지키려고 했던 거야. 내 아빠 주변에는 위험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거든. 그래서 잠시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려고 했던 것뿐이란다. 안전한 곳이요. 기억도 빼앗기고 이름도 잃어버린 채 낯선 상골에서 혼자 자라는 게 안전한 건가요? 윤서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저는 기억해요. 엄마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걸 똑똑히 들었어요. 계획대로 진행하세요라고 말하는 거요. 이소영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듯했다. 네가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 거지. 엄마가 저를 없애려고 했다는 것도 기억해요. 윤서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차라리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마저 들었다. 긴 침묵이 흘렀다. 마당에는 파도 소리와 갈매기 울음소리만이 가득했다. 한참 후에야 이소영이 무거운 입을 열었다. 그래, 맞다. 내가 그랬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하지만 널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었어. 그냥 네가 잠시 사라지게 하려고 했을 뿐이야. 네 존재가 내 앞길을 막고 있었으니까. 앞길이요. 윤서는 기가 막혔다. 이소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태중그룹을 차지하기 위해서였어.
네가 있으면 상속권 문제로 모든 게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김철수 씨와 손을 잡았던 거고, 네가 사라지면 나 아빠가 정신적인 충격으로 경영에서 손을 떼게 될 거라고 생각했지. 실제로 그렇게 됐고, 윤서는 충격으로 말문이 막혔다.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가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그럼 아빠가 돌아가신 것도, 아니야, 그건 정말 병이었어. 나도 나중에는 후회했단다. 널 다시 찾으려고 했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어. 널 키우던 할머니가 갑자기 사라져 버렸거든. 이소영은 변명하듯 말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다. 어쩌면 그녀는 윤서가 성인이 되어 모든 진실을 알게 될까봐 두려워했던 것인지도 몰랐다. 준혁이 보다 못해 끼어들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다. 그럼 지금도 윤서 씨를 다시 숨기려고 여기까지 오신 겁니까? 아니야, 이제는 다 끝났어. 이소영이 날카롭게 소리쳤다. 김철수 씨도 작년에 죽었고, 대한그룹도 예전 같지 않아. 이제 윤서가 돌아와도 아무도 위협받지 않아. 오히려 윤서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그녀의 눈빛이 탐욕스럽게 빛났다. 태중그룹의 막대한 유산이 다시 그녀의 손에 들어올 수도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그럼 저희를 쫓던 검은 정장 입은 사람들은 누구죠? 준혁이 날카롭게 물었다. 이소영은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건 아마 김철수 씨의 옛 부하들일 거야. 아직도 윤서의 존재를 위험하게 생각하는 그런 잔당들이겠지. 하지만 걱정 마라. 이제 내가 윤서를 지켜줄 테니. 그때였다. 평화롭던 어촌 마을의 정적을 깨고 여러 대의 검은색 차량들이 굉음을 내며 좁은 골목길을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그 차들은 정확히 준혁의 장인어른 집 앞에서 멈춰 섰다. 차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줄지어 내리기 시작했다. 그들의 눈빛은 차갑고 살벌했다. 이소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상황이 그녀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나고 있음을 직감했다. 윤서와 준혁, 민준, 그리고 장인어른까지 모두가 순식간에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씁쓸한 재회는 이제 생존을 위한 절박한 싸움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검은 정장 차림의 사내들 대여섯 명이 차에서 내려 일사불란하게 박준혁의 장인어른 집 마당을 에워쌌다. 그들의 눈빛은 조금의 감정도 담겨있지 않은 듯 차가웠고 허리춤에는 무언가 불룩한 것이 만져지는 듯했다. 순식간에 평화롭던 어촌 마을의 작은 집 마당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민준이는 겁에 질려 준혁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고 장인어른 역시 지팡이를 쥔 손에 힘을 주며 경계의 눈빛을 보냈다. 그때 사내들 중 가장 앞서 있던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냉정한 인상의 남자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는 이소영을 향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소영 여사님, 오랜만입니다. 여기까지 어쩐 일이십니까, 설마? 약속이라도 어기신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겨져 있었다. 이 남자는 김철수 전 부회장의 오른팔이자 그룹의 온갖 굳은 일을 처리해온 박상무였다. 이소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박상무의 등장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듯했다. 박상무, 당신이 여긴 어쩐 일이요? 김철수 회장님께서 생전에 특별히 아끼시던 물건이 다시 세상에 나올 뻔했다는 소식을 들어서 말입니다. 박상무의 시선이 윤서에게로 향했다. 그 눈빛은 마치 값비싼 골동품을 감정하듯 차갑고 무심했다. 윤서는 절대 세상에 그 존재가 알려져서는 안 된다고.
그리 신신당부하셨거늘 여사님께서 그 약속을 잊으신 모양입니다. 이소영은 입술을 파르르 떨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박상무의 말은 사실상 그녀 역시 공범임을 암시하고 있었다. 윤서가 살아있다는 게 알려지면 태중그룹 유산 문제가 다시 불거질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난 20여 년간 이룩해온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여사님 박상무는 이소영을 압박하며 동시에 윤서를 향해 싸늘한 시선을 던졌다. 그때 윤서가 준혁의 만류를 뿌리치고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눈빛은 두려움으로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윤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다. 돈도 회사도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을 뿐이에요. 제발 저희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박상무는 코웃음을 쳤다. 평범하게 아가씨,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시는군요. 당신이 태중그룹 윤태준 회장의 외동딸 윤서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 당신은 결코 평범하게 살 수 없습니다. 언론이 들끓을 것이고 당신의 모든 것이 파헤쳐지겠죠. 그럼 우리가 숨기고 싶었던 모든 추악한 진실들까지 전부 드러나게 될 겁니다. 준혁이 윤서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말했다. 그럼 법적으로 해결하면 될 것 아니오. 왜 이렇게까지 사람을 위협하는 거요? 법 박상무가 조롱하듯 되물었다. 박준혁 씨라고 했나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면 22년 전에 이미 그렇게 했겠지. 이건 법 같은 순진한 이야기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박상무가 손짓하자 검은 정장의 사내들이 한 걸음씩 더 다가왔다.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장인어른이 지팡이를 고쳐 잡으며 앞으로 나섰다. 이보시오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힘없는 여자와 아이들 앞에서 이게 무슨 행패인가. 여긴 순박한 사람들이 사는 평화로운 곳이네. 당장 여기서 나가시게. 노인의 목소리에는 평생 바다와 싸워온 강인함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박상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런 장인어른의 모습이 가소롭다는 듯 비웃었다. 어르신 괜히 험한 꼴 보지 마시고 비켜서 계시죠. 이건 어르신과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때 준혁의 다리 뒤에 숨어있던 민준이가 갑자기 용기를 내어 소리쳤다. 소미 누나는, 아니, 윤서 누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이란 말이에요. 괴롭히지 마세요. 어린아이의 순수하고 절박한 외침에 박상무의 얼굴에 잠시 당황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그의 부하들 역시 순간적으로 주춤하는 듯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박상무는 다시 냉정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꼬마야, 어른들 일에 끼어드는 거 아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자, 윤서 아가씨, 이제 그만 우리와 함께 가시죠. 더 이상 일을 시끄럽게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박상무의 부하 2명이 윤서를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다. 준혁이 그 앞을 막아섰지만 수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다. 이소영은 그저 방관자처럼 서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다. 그녀 역시 이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은 듯했다. 그녀가 불러들인 악마는 이제 그녀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나 있었다. 윤서는 자신 때문에 또다시 선량한 사람들이 위험에 처하는 것을 볼 수 없었다. 그녀는 준혁의 팔을 잡고 그의 등 뒤에서 나왔다. 그리고 박상무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말했다. 내가 윤서라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있어요. 당신들이 원하는 게 그거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체념과 함께 마지막 남은 용기가 담겨 있었다. 박상무의 눈이 흥미롭다는 듯
가늘어졌다. 그게 뭔데? DNA 검사를 하세요. 우리 아빠 윤태준 회장님의 무덤에서요. 그럼 모든 게 명확해지겠죠. 그리고 윤서는 잠시 숨을 골랐다가 모두가 놀랄 만한 제안을 했다. 그리고 만약 제가 윤서로 밝혀진다면 전 태중그룹의 모든 재산을 포기하겠어요. 법적으로 포기각서를 쓸게요. 그러니 제발 이 사람들은 건드리지 마세요. 그리고 저도 그냥 조용히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마당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박상무는 윤서의 제안을 곱씹는 듯 알 수 없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빠르게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윤서를 살려두는 위험과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을 때의 이득 사이에서 그의 결정에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달려 있었다. 어둠이 서서히 작은 어촌 마을을 삼키기 시작하고 있었다. 마당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박상무는 팔짱을 낀 채 윤서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복잡한 계산이 빠르게 오가는 듯했다. 윤서의 제안은 분명 파격적이었다. 살아 돌아온 상속녀가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것. 그것은 그들이 지난 20여 년간 가장 우려했던 시나리오. 즉, 윤서의 등장으로 인한 상속 분쟁과 과거사 폭로의 위험을 단번에 제거할 수 있는 카드이기도 했다. 물론 윤서라는 존재 자체가 세상에 알려지는 것은 여전히 부담스러운 일이었지만 그녀가 모든 것을 포기한다면 그 파장은 최소화될 수 있었다.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던 박상무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좋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윤서 아가씨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윤서는 긴장된 표정으로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첫째, DNA 검사는 우리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우리의 감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떤 속임수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둘째, 상속 포기 각서는 우리 쪽 변호사들이 입회한 가운데 작성되어야 하며 다시는 번복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완벽해야 합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은 언론이나 외부에 절대 누설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약속을 어기고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진다면 그때는 오늘과 같은 신사적인 대화는 없을 겁니다. 당신과 당신 주변 사람들 모두에게 말입니다. 박상무의 마지막 말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하지만 윤서는 흔들리지 않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약속할게요. 제가 원하는 건 오직 평범한 삶, 그리고 이분들의 안전뿐이에요. 그렇게 위험천만했던 대치는 일단락되었다. 박상무는 부하들에게 철수 명령을 내렸지만 몇 명은 마을 어귀에 남아 그들을 감시하는 듯했다. 그들이 떠난 후 마당에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탈진한 듯한 기운이 감돌았다. 장인어른은 말없이 윤서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고 민준이는 그제야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윤서에게 안겼다. 준혁은 착잡한 표정으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윤서가 엄청난 결정을 내렸지만 그 결정이 앞으로 그녀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이소영은 복잡한 표정으로 윤서를 바라보았다. 딸이 살아 돌아왔다는 기쁨도 잠시, 딸이 스스로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고 나서자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계산이 시작되는 듯했다. 하지만 박상무의 서슬 퍼런 위협 앞에서 그녀 역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어쩌면 그녀는 이 상황을 이용해 윤서를 다시 자신의 통제에 두려 했을지도 모르지만 박상무의 등장은 그 모든 계획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렸다. 그 후 며칠 동안 모든 일은 박상무의 계획대로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먼저 서울에서 내려온 검사팀에 의해 윤서와 윤태준 회장의 유해에서 DNA 샘플이 채취되었다. 결과는 며칠 만에 나왔다. 윤서는 윤태준 회장의 친딸이 확실하다는 공식적인 결과였다. 이로써 그녀의 신분은 22년 만에 완벽하게 증명되었다. 뒤이어 상속 포기 절차가 진행되었다. 박상무 측에서 선임한 변호사들이 작성한 수십 장에 달하는 서류에 윤서는 담담하게 사인을 해나갔다. 태중그룹의 모든 주식과 부동산, 현금성 자산 등 수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유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녀의 서명이 끝날 때마다 그녀와 태중그룹을 잇던 마지막 연결고리가 하나씩 끊어지는 듯했다. 그 과정에서 윤서는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다. 자신에게 모든 것을 남겨주고 싶어 했을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니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다.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기 때문이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자 박상무는 마지막으로 준혁의 집을 찾아왔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일종의 거래가 성공적으로 끝난 사업가처럼 사무적인 모습이었다. 윤서 씨, 약속대로 모든 절차는 끝났습니다. 이제 당신은 법적으로 태중그룹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더 이상 당신에게 어떤 요구도 하지 않을 겁니다. 조용히 평범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물론 오늘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영원히 함구해 주셔야 할 겁니다. 그 약속만 지켜주신다면 당신과 당신 가족은 안전할 겁니다. 박상무 일행이 완전히 떠나고 나서야 준혁의 가족과 윤서에게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는 듯했다. 물론 그 평화는 윤서의 엄청난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태중그룹의 막대한 유산은 윤태준 회장의 유언에 따라 사회복지재단으로 넘어가게 되었다는 소식이 며칠 뒤 신문 한 구석에 작게 실렸다. 윤서의 존재는 그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았다. 모든 것이 정리된 후 윤서는 며칠 동안 깊은 잠에 빠졌다. 22년의 잃어버린 시간, 갑작스럽게 마주한 진실, 생명의 위협, 그리고 어려운 선택까지 짧은 시간 동안 너무나 많은 일을 겪었던 그녀의 몸과 마음은 완전히 지쳐 있었다. 준혁과 민준, 그리고 장인어른은 그런 윤서를 묵묵히 보살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완돼도 가을이 깊어갔다. 윤서는 이제 예전의 소미로 돌아간 듯했다. 그녀는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았고 얼굴에는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과거의 기억은 여전히 아픔으로 남아 있었지만 그 아픔을 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이제 윤서라는 무거운 이름을 과거에 묻어두고 소미라는 이름으로 준혁과 민준 곁에서 조용히 살아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녀가 선택한 것은 재벌 상속녀의 화려한 삶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소박하지만 따뜻한 일상이었다. 그 선택의 무게를 그녀는 이제 스스로 감당해 나갈 터였다. 그리고 그 곁에는 언제나 든든한 준혁과 해맑은 민준이가 함께할 것이었다. 완도에서의 폭풍 같은 시간들이 지나고 박준혁과 민준, 그리고 이제 소미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기로 한 윤서는 의정부의 작은 집으로 돌아왔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새로 얻은 듯한 기분이었다. 과거의 그림자는 여전히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그들을 위협하지 못했다. 그들에게는 서로를 지키고 함께 나아갈 용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서울로 돌아온 후 소미는 조용히 준혁의 가족의 일원으로 스며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과거에 얽매이지 않으려 애썼다. 아침 일찍 일어나 준혁과 민준을 위해 따뜻한 밥상을 차렸고
낮에는 정비소 일을 돕거나 집안을 정갈하게 가꾸었다. 그녀의 요리 솜씨는 여전해서 준혁의 작은 정비소는 종종 맛있는 냄새로 가득 찼고, 민준이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장 먼저 소미가 해주는 간식을 찾곤 했다. 기억을 잃었던 시절, 무의식 중에 발현되었던 그녀의 놀라운 능력들은 이제 그녀의 일상을 풍요롭게 만드는 소중한 기술이 되었다. 가끔 신문이나 책에서 어려운 한자를 발견하면 민준이에게 그 뜻을 설명해 주었고, 동네 어르신들이 부탁하는 간단한 편지 대필도 곧잘 해내곤 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따뜻함과 생기가 넘쳐 흘렀다. 준혁은 그런 소미를 묵묵히 지켜보며 깊은 애정을 느꼈다. 그녀가 겪었을 고통과 상실감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꿋꿋하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녀의 모습은 존경스럽기까지 했다. 그는 이제 소미 없는 일상을 상상할 수 없게 되었다. 그녀는 이미 그의 삶과 민준이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있었다. 어느덧 한 달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다. 그동안 함께 겪었던 위기와 아픔들은 그들을 더욱 단단한 유대감으로 묶어주었다. 세 사람은 마치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진짜 가족처럼 서로에게 익숙해져 있었다. 햇살 좋은 가을날 오후, 민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마당에서 자전거를 손질하고 있는 준혁과 그 곁에서 빨래를 개고 있던 소미에게 다가와 불쑥 물었다. 소미 누나, 누나는 이제 진짜 우리 가족 되는 거예요. 13살 소년의 천진난만한 질문에 준혁과 소미는 서로를 바라보며 멋쩍은 미소를 지었다. 민준이는 지난 한 달 동안 소미를 친누나처럼, 때로는 엄마처럼 따랐다. 준혁이 헛기침을 하며 말을 흐렸다. 민준아, 그게 가족이 되려면 말이다. 어른들끼리 결혼이라는 것도 해야 하고. 그럼 결혼하세요. 민준이가 마치 당연하다는 듯 큰 소리로 말했다. 나는 소미 누나가 우리 엄마, 아니, 우리 가족이 되면 좋겠어요. 맨날 맛있는 것도 해주고, 숙제도 봐주고, 아빠 잔소리도 막아주고. 소미는 얼굴이 빨개지며 민준이의 입을 가볍게 막았다. 민준아, 그런 건 어른들이 알아서 결정하는 거야.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따뜻하게 웃고 있었다. 민준이의 순수한 마음이 고맙고 사랑스러웠다. 하지만 누나도 우리랑 계속 같이 있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민준이가 소미의 팔에 매달리며 물었다. 그 순간 준혁은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숨길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조용히 소미의 손을 잡았다. 소미의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가 그의 심장까지 전해지는 듯했다. 소미 씨, 아니, 윤서 씨. 준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의 진짜 이름을 불렀다. 비록 그녀가 소미로 살아가기로 했지만 그녀의 과거와 상처까지 모두 안아주고 싶다는 그의 진심이었다. 정말 우리와 함께 진짜 가족이 되어주실 건가요? 그 화려했던 삶을 모두 포기하고. 이 누추한 곳에서요. 소미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준혁의 따뜻하고 깊은 눈빛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전 이미 오래전에 결정했어요. 준혁 씨, 지난 22년 동안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건 돈이나 명예가 아니었어요. 바로 진짜 가족이었어요. 따뜻한 집,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요. 그녀의 대답에 준혁은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그는 소미의 손을 잡은 채 천천히 한쪽 무릎을 꿇었다. 마치 오래전 동화 속 왕자님처럼. 윤서 씨, 제 아내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민준이에게는 엄마가, 저에게는 세상 전부가 되어 주세요. 소미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힘차게 끄덕였다.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값지고
아름다운 눈물이었다. 네, 좋아요. 준혁 씨.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환한 미소와 함께 덧붙였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요? 준혁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이제부터 윤서가 아니라 솜이라고 불러주세요. 윤서는 이제 과거의 이름일 뿐이에요. 저는 솜이로 당신의 아내로 그리고 민준이의 가족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준혁은 솜이를 힘껏 끌어안았다. 그의 품에 안긴 솜이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민준이는 그 모습을 보며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폴짝폴짝 뛰었다. 그렇게 2024년 늦가을, 의정부 외곽의 작은 정비소 딸린 집에는 새로운 가족의 따뜻한 웃음소리가 가득 울려 퍼졌다. 운명의 밤비가 데려다준 기적 같은 인연은 숱한 위기와 아픔을 넘어 드디어 사랑의 결실을 맺었다. 돈이나 명예, 혹은 과거의 영광이 아닌 서로를 향한 진실한 사랑과 믿음으로 세워진 그들의 작은 보금자리는 세상 그 어떤 대궐보다도 아름답고 평화로워 보였다. 소미는 이제 더 이상 길 잃은 영혼이 아니었다. 그녀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새로운 삶의 항해를 막 시작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였다. 그리고 그 항해는 언제나 맑고 순풍만이 가득할 것임을 세 사람의 환한 미소가 말해주고 있었다.